당사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이제 열린 토론회 이제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1부는 특강이었고요. 이제 이번에는 조금 더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사자 2분하고 그 다음에 가족분 1분이 나오셨는데요. 맨 저기 좌측에 지금 저한테는 좌측이고 화면상은 우측에 있군요. 이명기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전국에 코로나로 수고하시는 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런 장소도 할 수 있게 마련해 주신 당국에도 감사드리고 가족협회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코로나를 극복해서 전국에 수고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그 바로 옆자리에 역시 당사자분이시고요. 오창성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새 사회복지시설에서 동료지원가로 활동하고 있는 오창섭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바로 옆에 이제 정신장애인분의 가족분이신 문봉남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과 유익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들 수고들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공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제 오른편에 이제 아까 1부에서 이제 특강 해주셨던 강서준 관장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분위기를 조금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오늘 와가지고 참석자분들하고 잠깐 담소를 나누다가 그 문복남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이름이 김영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이름을 보시더니만 나하고 이름을 서로 맞바꾸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자 여자 이름이. 하여튼 상당히 쾌활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로운 토크를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이명기님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보면 이제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겠지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이 질환에 이제 걸려서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떻게 이제 회복이 됐는지 이런 것들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걸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명기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신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강주 전남지부 부설 맑은샘 사회복지시설에 다니고 있는 정신장애인 이명기라고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저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기 어렵겠지만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신장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조금이라도 감소하기를 바랍니다. 8분에서 10분가량 발표해서 나는 이렇게 하여 치유와 회복 과정을 겪었다라는 주제에 대해 주로 시간 배당을 하려고자 합니다. 저는 약 34년 전 25살에 처음으로 정신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생활이 어려웠지만 다행히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 제대 후 다시 대학에 돌아왔을 때는 80년대 민주바람이 전국을 뒤덮였을 때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도 교수님들과 갈등으로 데모가 끊이지 않았으면 제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휴학하고 다시 복학하여 집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TV에서 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TV를 켜면 온통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났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이해해 주지 않았고 비난하는 것만 같아서 저 자신을 보고 친 사람은 오로지 나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더 힘들어지고 혼란에 빠져들어 서점과 시장을 돌아다녔던 저는 처음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진들이 병이라고 설명해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정치적 음모에 휩싸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식 투쟁을 하며 매일 대한민국을 살려달라 라고 외치고 쪽지를 써서 사람에게 나누어주곤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망상이며
나에게는 실제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엉뚱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을 한참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이 병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약물 복용을 거부하고 프로그램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병에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입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치료의 중요한 시기를 정신없이 흘려보내고 있을 때 우연히 어느 잡지에서 조현병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조현병에 대해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정신과 의사가 병의 발병, 증상, 예후 등을 가감없이 써놓았던 글이었습니다. 저처럼 병을 가진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발병부터 회복까지 과정을 거짓없이 써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이것이 정신병이구나, 이것이 나만 겪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망상이라는 병도 이렇게 알게 됐으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발병한 지 34년 정도가 되었고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지난 24년 동안 폐쇄병동은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생각들이 병이라는 걸 알고 저는 지난 24년 동안 재발을 막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직업자를 위해 다양한 직장생활도 해보기도 했으며 동료 지원과 과정, 패밀링크 강사 과정, 커피 바리스타, 자원봉사 1000시간 등 나의 회복을 위해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할 때 늘 저의 곁에 있던 사람은 가족과 선생님 그리고 동료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잘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대화도 안 통하고 치료도 거부하던 내가 정신병에 갇혀서 아나무이던 내가 어떻게 세상 속으로 나와 나의 이야기를 해칠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잡지책에 처음으로 나는 정신장애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밝혀진 회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저의 병에 대해 이해할 수 있던 것처럼 저의 발표를 통해서 정신장애에 대해 이해하고 알아가는 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는 걷기 운동을 하면서 기분전환한다고 체중조를 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맑은 삶에서 선생님과 동료들이 함께 재미있고 신나는 영어 관람, 보울링, 생일 축하, 노래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하루하루 보람있고 감사한 날을 보내는 중입니다. 저희 회복 여정은 아직도 진행형이기에 앞으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동행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치유와 회복 과정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저 자신의 노력, 내 옆에서 지켜봤던 많은 선생님들, 동료들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덕분입니다. 정부의 지원도 멋진 디딤돌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여생을 조금이라도 후회 없이 살기에 당사자와 가족이 최선을 다해 따뜻한 미소와 응원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려면 진솔한 의소통과 끊임없는 마음 내놓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치유와 회복된 그날을 위해 전진합시다. 예, 저 이명규님 말씀 듣는 순간 정말 그 병식이 생기고 그 후에 이제 회복을 위한 활동 말씀을 들었는데요. 정말 좀 감동적일 정도로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지에서의 이제 의사분의 이제 정보글을 읽고 이제 병식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케이스는 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지, 의학 잡지였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정신과 의사가 그 잡지에 그 만남지라는 글을 써놨는데 제가 그거를 읽고 그 정신병에 대해서 몰랐는데 정신분열병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걸 읽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돼서 그다음부터 회복의 길을 가는 과정을 걸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 선생님을 비롯하여 다른 모든 선생님들과 그리고 도와준 저희 동료들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정신건강 전문가 분들이 이렇게 기고도 하시고 강연도 하시고 어떤 매체에 나와서 하시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결정적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보통 환자분, 이제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 분들이 보통 초발 때는 특히 그렇고요. 이제 입원을 치료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꼭 필요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그 오창성님한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그 이태원 씨 뭐 이제 자의 입원이야 뭐 그렇다고 치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비자의 입원, 예, 본인의 의사와 달리 입원할 때 보면 이제 나름 그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저 가족들 저 입장에서는 그냥 병원 내부에서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 것까지는 세세하게 잘 네, 모르거든요. 잘 모르죠. 예,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입태원 씨 비자 특히 비자의 입원 시에 이제 어떤 인권 존중이나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맑은샘 사회복지시설에서 동료지원가로 활동하고 있는 오창섭입니다. 맑은샘 사회복지시설에는 벌써 3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저에게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중 제일 중요하고 보람이 있는 것은 맑은샘 시설에 꾸준히 다니면서 규칙적인 생활, 꾸준한 약물 복용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제 자신이 편하고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는 것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제가 변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유튜브로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떳떳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맑은샘 사회복지시설에서 동료지원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로 인해 혼란스러움이 있었으나 시설장님의 적극 권유로 2020년에 동료지원과 양성과정에 참여하였고 수료한 이후에는 맑은샘에서 동료지원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으로서 맑은샘에 다니는 것과 동료지원가로 맑은샘에 출근하는 것은 저에게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험 전문가 동료지원가로서 회원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으며 학습 전문가로서 회원들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동료지원가로 일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되었던 것은 우당탕탕 정신고생대회에 참석하여 일본 베데르 집에서 오신 무카에 아치 씨와 당사자 연구를 하는 모습을 봤던 것입니다. 자신의 증상에 대해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고생의 한 종류를 이해하고 증상에 집착하기보다는 사람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매우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지원가로 일하는 당사자들과의 슈퍼비전과 활동들은 저에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를 알게 되어 정신장애에 대한 접근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동적인 회원에서 적극적인 동료지원가로 회복해 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의 생각을 지난 여름에는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표한 경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잠깐 스치는 생각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민했고 정신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이야기 주제는 장애인 인권입니다. 정신장애인이 입원을 할 때는 반드시 인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급성기 증상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했던 환자를 안정실, 보호실에 강제로 격리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치료한 방법이지만 무섭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강제격리를 했던 환자들과 이야기를 들어보니 치료 효과가 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안정실에 다녀오면 두려움에 환자들이 잠잠해지지만 마음속으로는 상당한 충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의 안타까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알게 된 게 바로 핀란드의 오픈 다이얼로그입니다. 국내에도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담아 오픈 다이얼로그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핀란드의 오픈 다이얼로그는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서의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회복 과정에서의 주변인들의 쌍방적 대화에 의한 개입을 지향하는 치료법으로 지난 1999년 핀란드에서 처음 시도됐습니다. 정신장애인이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당사자와 가족, 직장, 동료, 친구, 이웃, 경찰, 정신과 의사 등 사회적 관계망이 총동원돼 회의에 참여하게 되어 열린 대화를 나누게 되며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제 핀란드 연구진이 효과성을 추적해 본 결과 이 서비스를 받은 정신장애인의 정신과적 약물 사용, 재입원율, 재발률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고 고용률, 학업 복귀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6월 개원한 새로운 경기도립 정신병원에서 대화에 의한 치료를 접목하고 있고 동료전과 활동 역시 공공병원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노력해 주시는 모습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핀란드는 사회적 안전망이 촘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단번에 핀란드처럼 되기 힘듭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욱 평등하게 인권을 존중받으며 진정한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찬성님. 오픈 다이얼로그 이제 언급해 주셨다시피 이제 저도 이제 그 원장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있는데 새로운 경기 도립정신병원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그분이 발표하는 걸 듣고 하니까 네. 거기도 아직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네. 소위 말하는 강박, 격리 이런 거를 인력을 최대한 많이 투입하고 오픈 다이얼로그를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성적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치료라든가 예, 환자분들의 겪는 트라우마도 확실히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 당사자 단체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이렇게 좀 자원이 좀 많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인력과 더 필요하긴 하지만 예산이 좀 더 들어가겠지만은 이런 방향으로 좀 해달라 전국적으로 해달라 하는 거를 요구를 좀 강하게 요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같이 이제 가족하고 당사자분들하고 꼭 힘을 합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가족분들 말씀도 좀 들어야 되겠는데요. 당사자분들의 경험도 소중하지만 가족분들의 경험도 저는 소중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당사자의 가족입니다. 예. 그래서 자녀분이 이제 당사자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자녀분이 이제 정신질환에 대해서 발병하고 치유와 회복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광주 전남 지부 회원 문봉남입니다. 저에게는 2016년 겨울은 혹독하고 잔인한 해였습니다. 저희 아들은 2005년 군대에서 발병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입원과 퇴원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폐쇄병동에서 행해지는 십자결박의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지만 말 한마디 못하고 정신병 발병 당시부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에서 치료 거부를 당해 까다로운 입원 절차 때문에 개인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7일 동안 결박한 상태에서 의식이 없고 혼수 상태로 대학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10일간 입원 치료 후 폐쇄병동에 아들과 함께 입원하게 되었고 정신장애우들과 24일간을 함께 생활하면서 피말리는 고통스러운 힘든 과정을 목격했던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고 암흑과 같은 긴 터널을 지나온 시간을 어찌 이 짧은 시간에 다 담겠습니까? 당사자와 가족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정신질환 발병으로 비난을 받으며 환자에 대한 보호와 책임을 전적으로 그 부담을 맡게 되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정신질환의 특성상 고정과 악화를 반복하고 재발과 회복을 반복하는 등 만성적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보호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보호 부담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가족들이 정서적인 고통이 클 뿐 아니라 환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과
비위생적인 위생관리, 사회적 위축으로 대인관계 결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발병으로 부모들은 자녀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 기대를 저버리고 노년기엔 보호 제공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장애우들의 보호 차원에서 장애우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념을 가지고 사회에 통합된 환경 속에서 평등,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식 개선 사업의 대책과 방법을 구상하고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장애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에 따가운 편견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의 내적 변화의 갈등 외에도 사회적 낙인이나 그 의료 체계와의 갈등 등 사회적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사회적 낙인을 많이 받는 정신질환자들을 특히 오보 언론 플레이하는 기사들로 인해 무서운 존재라는 편견 때문에 세상에서 고립시키는 언론의 태도가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환자의 가족의 자존감을 저하하는 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말 가족으로서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함뿐만 아니라 실제로 말씀하신 걸 보니까 굉장히 씩씩하시고 힘이 있으셔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중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나중에 가족협회 차원에서 뭔가 집회나 시위 같은 걸 할 때 꼭 좀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보면 그 말씀 이명기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데요. 보통 보면 장애인 분들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 분들은 보면 장애인 복지관 상당히 잘 이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신 장애인의 경우에는 뭔가 장벽이 있고 그렇다던데 어떤 장벽이 있고 왜 이용이 힘들거나 금지되어 있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 장애인 복지관 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받기에는 조금 버거운 감이 있지만은 복지관이 완공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사람에게도 옷을 따뜻하게 입고 자유롭게 다니며 추위를 피할 장소인 집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신장애인도 아프고 지치면 휴식 공간이 필요하듯이 건강을 위해 체력 단련다고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치유의 회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정신장애인 복지관이 필요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 우리 손으로 직접 완공하여 수영도 하고 따뜻한 상담 치료도 받고 문화 공연도 하고 전문가분들 모셔다가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도 하고 우리들이 직접 연극, 공연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신장애인 복지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장애인 복지관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단결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줍시다. 지역별로 정신장애인 복지관이 완공되어 자유롭게 이용된다면 한층 더 행복한 세상, 따뜻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겁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을 떠나서 세상살이가 좋아져 이 세상이 참 좋구나. 얼씨구 지화자 하는 말씀이 저절로 웃음꽃 피우는 탄생이 나왔으면 하는 저의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한 푼 두 푼 우리들이 정성 모아서 기금운동에 휩쓰면 부모님이나 뜻 있는 유지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정신장애인 복지관을 지역별로
꼭 만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오창선님 말씀을 이번에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까 보니까 여가 생활도 이제 회복되신 다음에 좀 하시고 그런 걸로 들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이 뭐 불편하거나 제약이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일부 첫 순서에도 저희 지부장님께서 그 은둔형 외톨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정신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뭔가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뉴스를 봐서 운동형 외톨이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광주시에서 이제 조사한 게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운동형 외톨이에는 여러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갈래가 있더라고요. 이게 정신 쪽에 관련된 일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정신 쪽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운동형 외톨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재활시설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시설들 이용하면서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체육활동 등 여가활동 여건이 충분히 마련됐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요리를 배울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리는 먹고 사는 문제 및 건강과 직결되고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리 프로그램은 재료비 등의 부담 때문에 다양하게 실시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합니다. 또한 회원님들과 같이 영화관도 가고 볼링장, 탁구장에서의 체육활동도 했지만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극, 뮤지컬, 클래식 등의 공연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 전문 강사의 도움과 함께 배드민턴, 농구, 배구 등과 같은 땀을 낼 수 있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점에서 하는 작가와의 만남 등을 통해 문학작품을 대화하는 계기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축제에 참여하거나 여행 등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여가 생활이라든가 뭐 신체 활동 욕구가 상당히 강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욕구를 좀 충족되는 사회가 되도록 좀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조현병도 권위자이신 서울대 권준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이제 말씀하시길 정신 건강이라는 게 이 신체 활동, 신체 운동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상당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여러 연구 결과 그렇고요. 그래서 문화생활 또 체육 활동 이런 게 정신 건강에도 정말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언급하자면은, 그러면 이런 걸 그냥 가서 하면 되지 왜 안 가냐라고 보통 일반 대중분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문화생활 하면 되지 뭐 막는 거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보면은 이제 저도 직접 본 경우가 있는데요. 지자체 조례라든가 그런 데서 보면은 정신질환자는 뭐 출입을 금할 수 있다 뭐 이런 조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게 빨리 폐지가 되고 합리적으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서준 관장님, 이거 분명히 인권 침해 맞죠? 그런 조례 같은 거. 제가 이제 중앙까지는 아직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관이 속해 있는 자치구 광주에는 서구입니다. 서구에 이제 의회 의원들하고 조례를 할지 이런 것들을 개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재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꼭 좀 더 활동해 주셔서 이런 불합리한 차별 정말 시 조례 같은 데서 없어지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명기님한테 문복남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가족협회에서 이제 슬로건이 중증 정신질환 국가 책임제라는 이제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게 왜 필요한지, 얼마나 절박한 일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열악한
중증 질환 국가 책임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정신질환자는 타이밍이 중요한 병이며 적기 치료가 중요한 중증 정신질환자 당사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증 정신질환 국가 책임제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가는 왜 방관하고 있는지 유감스럽고, 이에 우리 가족들은 단결된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는 사회의 부정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열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 모든 책임을 가족들이 감당하고 있어 중증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의 현실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므로 중증 정신질환 국가 책임제가 하루빨리 시행돼야 할 것입니다. 치매 우려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정책은 시행하면서 다른 질병과 달리 정신질환은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 위협을 받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고통을 받는 심각한 질환임을 즉시하고, 국가는 중증 정신질환 국가 책임제로 인정해주고 시행하는 다음 몇 가지 요양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증 정신질환자의 자립과 회복을 돕는 정신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 정신재활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 서비스 확충이 필요합니다. 셋째, 국가가 입원, 치유, 회복을 도와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해야 합니다. 넷째, 치료의 지연은 방지하고 치료의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전문적 치료 인력을 증강하여 사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 서비스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일곱째, 보호 의무자 입원 제도를 철폐해야 합니다. 여덟째, 돌봄 서비스 지원, 소득 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지원, 인권 강화 등 개선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장애인도 지역사회에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주체가 되도록 국가가 국민의 의식을 바꾸도록 홍보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증 장애인 당사자의 가족 지원,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 인프라 강화, 정신보건 예산을 확보,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국가 책임제 정말 꼭 됐으면 하고요. 저도 같이 가족분들하고 당사자분들하고 같이 뛸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더불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지켜줘야 한다라고 했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자료를 봤는데 소위 사회적 입원이라고 하죠.
예, 굳이 입원 치료할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에 몇 년, 뭐 길게는 뭐 몇십 년 계신 분들이 현재 추정치로 한 2만 6천 명 정도 된다는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그 임영균님이 이 정신장애인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좀 같이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했으면, 어떻게 바뀌었으면 하는지, 국가 그리고 어떤 걸 했으면 하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그 오창선님도 좋은 말씀 해주고 우목남 어머님도 특히 좋은 말씀입니다. 우목남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뼈에 와닿고 사무칩니다. 저도 역시 분발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 결말이 국가 책임자인데 한번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지역사회의 현실은 장애인이라고 따돌림 주거나 왕따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이 이번 당사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가 뒤늦게나마 열린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열린 토론회가 이번 한 번만 개최된다면 이런 취지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주체로 살아가도록 국민의식을 홍보하는 것도 완전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을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지역사회 정책에서 발전하여 국가 홍보 정책 사업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일상생활화해야만 합니다. 정신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위한 게임,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전문가들도 자연스럽게 많이 양상하는 체제로 개편되어 여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배려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주체가 뿌리내려 목소리를 소리높여 전국에 울려 퍼질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멀지 않아 장애인은 가장 큰 소망이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만의 책임자가 아니라 국가 책임자가 하루속히 제정되어 가족 전체가 없어도 장애인들이 마음 편안하게 한평생 동안 생활할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질병, 늙음,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 책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 열함에서 무덤까지라는 선진국도 불허하는 복지국가를 이루어 훌륭한 대한민국, 세계를 앞서가는 삶의 주체인 대한민국 장애인의 꿈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러한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이제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마음인데요.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이제 민간 여러 유관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지난 봄부터 시작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런 인식 개선 홍보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분을 이제 모셔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토로하시는 게 뭐냐면은 예산입니다. 예산. 그러니까 뭐 뉴미디어, SNS, 유튜브 뭐 이런 것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대중들의 관심을 끌려면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냥 나오면은 뭐 그냥 일반인이니까 잘 관심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유명 연예인이다. 뭐 하여튼 그런 분들이 나서 주시면은 효과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무조건 이제 뭐 무상으로 또 해달라고 하기도 힘든데 하여튼 그런 인식 개선 홍보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 문제의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데 국가가 좀 더 예산을 좀 통 크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저 한 말씀 더 올리겠는데요. 여기 아까 강의해 주신 강세진 관장님 강의 훌륭했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와시는 회장님을 비롯하여 그 협회 가족도 왔고 저희 맑은섬 회원분들도 그리고 선생님도 와 계신데 여기 와 계시느라고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분발할 테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창성님한테 이제 좀 그다음에 말씀을 부탁드리겠는데요. 봄에 이제 정신장애를 가진 분의 이제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 이제 언론 보도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뉴스를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때마다 저 자신도 놀라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외에 안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솟아있는 빙산의 한 일부분만 보고 밑에서 가라앉아 있는 그런 아무 문제도 안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의 정신장애인들도 있다는 것을 그 언론이 너무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언론 보도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신장애인의 사건에 편파적 언론 보도는 국민들에게 병에 대한 이해보다는 병에 대한 분노를 유발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정신장애인에 대한 프레임이 씌워진다는 것으로 비장애인들이 편견과 오해를 낳는 결과와 언론의 편파 보도에 의해 확대 재생산된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이런 전염병 범죄에 관한 기사를 쓰는 것이 자극적이고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사를 쓰는데 망설임이 없지만 전염병 범죄가 한번 보도되면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 함께 고통받습니다. 범죄를 불러일으키는 정신질환에는 언제나 망상이 있습니다. 망상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신질환 범죄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망상에 의한 범죄를 해석할 때 치료적 관점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망상이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은 여성들을 화장실 공포에 몰아넣었고 동시에 범인이 조현병을 앓던 것으로 알려져 해당 질환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났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조심해야 한다는 언론 보도는 별로 없었습니다. 실제로 조현병 환자들의 범행이 미디어를 통해 잇따라 노출되면서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까지 생겼지만 객관적 통계와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에 따르면 전체 범죄 중 정신질환자 범죄는 0.156%로 매년 비슷한 수준입니다.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복용하지 않을 때보다 4분의 1로 떨어지는 등의 치료 효과도 큽니다. 이렇듯 정신질환자들도 꾸준히 천천히 목표를 세우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늦더라도 자신의 목표를 하나씩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언론은 편파적 보도 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시선에 익숙해진 당사자 자신도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신장애인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치료받지 않은 정신장애인은 위험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외에도 다양한 요구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신장애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말 절절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보면은 이제 그런 사건, 사고 기사가 나올 때 여러 생각이 착잡함도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건, 특히 뭐 강력 사건이 나오면은 보도를 안 할 수는 없겠죠. 보도를 하긴 할 텐데, 그 제목부터 뭐 이렇게 또 조현병 환자가 점점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뭐 사파라든가 영상을 너무 좀 과장되게 한다든가 하는 건 좀 제발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제 잘 치료받고 회복되신 분들은 위험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잘 치료받고 다만 이제 사각지대에 있어서 치료를 잘 못 받은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일부지만 그런데 그래서 이 보도를 할 때 잘 치료받고 그다음에 회복이 잘 되신 분들이 상처를 좀 안 받게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보도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저 하나 할 말씀이 했는데요. 그 오창석님 말씀이 되게 와닿았는데 저도 정신장애인 한 사람으로서 그 피해 받으신 분들한테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요. 가족의 아픔도 크지만은 그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앞서가신 분들한테 피해자 분들한테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분발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며 더욱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앞으로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가족들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 감사하고요. 정말 이 방송을 보는 분들 보면은 오창성님이라든가 이명기님 같은 분들 보면은 정말 인식이 확 달라질 것 같아요. 예, 대중들이 옛날 미디어에서 보는 그런 정신장애인 분들의 모습과 이렇게 이제 절절하게 호소하고 또 이제 소통하는 그런 정신장애인 분들 보면은 아, 내가 알고 있는 면이 전부가 아니구나. 극히 일부의 그런 치료 잘 받지 못하신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그 장애인 정신질환자분들은 그렇지 않구나.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죠. 정말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장애인 복지법 제15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제 세부 내용은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법의 일부 몇 가지 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이게 이제 않을 수 있다라는 강제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이긴 하지만 이걸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복지 제도에서 유독 정신장애인만 계속 제외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문복남 가족의 회원분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사회자님과 우리 가족, 우리 당사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진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고 가족으로서 정말 공감을 느낍니다. 저희 아들도 처음에 제가 입원을 했던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4년 정도 입원을 하지 않고 회복하여서 지금 1년 정도 지금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장애인 당사자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 가족으로서 또 가족 당사자의 부모로서 한 협회, 우리 당사자 협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우리 당사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도 잘 안 되고 또 당사자나 가족이 본인들의 오픈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우리 인간은 공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세상에 바라보는 눈높이를 좀 높여서 좀 발전된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연예인들이 있으면 홍보를 잘 될 거라는 그런 멘트를 하셨는데 제가 연예인 수업을 지금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작은 힘이 모여서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또 우리가 큰 희망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는 다음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발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5조는 장애인 15조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까 막 써가지고 와야 되는데 즉석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긴장을 해서 하면은 마음이 떨리지 말고 내가 다리를 떨어야 되는데 다리를 못 떨었네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정신 빼고 장애인 복지법 15조는 장애인 중 정신건강복지법, 기존의 정신보건법이라고 했습니다.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 법 시행령 13조에서 정신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주거 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 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을 중복해서 수혜를 받는 것을 막아 다른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귀하게 이해한 것으로 선회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법률의 취지보다 내용이 과다하게 해석되어 정신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장애인 복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장애인 복지 정책에서 정신장애인은 빠져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정신보건법에 의해 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하였지만, 기존 정신보건법의 복지와 관련된 내용은 정신재활시설에 관한 내용뿐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정신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정신보건복지법이 되면서 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신설되었지만,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된 껍데기만 남는 규정이었고, 정신장애인은 복지의 대상이 아닌 병원 입원과 약물 치료로 대상으로만 삼는 정책이 이때껏 유지되어 왔습니다. 정신장애인이 장애인 복지법 및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의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6만 명이 넘는 정신장애인들이 정신병원에 입원되어 있고, 1만 명이 넘는 정신장애인들이 정신요양시설에 수십 년 동안 수용되어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정신재활시설의 수는 349개소에 불과하고, 입소시설 기준 2,005명, 이용시설 기준 4,617명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탓에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에서 나오더라도 지역사회에 나와 살 곳이 없어 정신병원에 머물러야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있는 정신재활시설도 입소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어 5년이 지나면 원치 않아도 퇴소를 해야 하고, 퇴소하고 갈 곳이 없으면 다시 병원으로 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정신장애인은 장애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률을, 가장 낮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극단적인 소외 계층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이후로 저희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 장애인 인권 단체들은 장애인 복지법 15조의 폐지를 주장하며 정신장애인도 일반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처럼 정신장애인의 수건이던 정신장애인 복지법 15조 폐지안을 지난 2021년 6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복지법 15조에서 정신장애인들을 장애인 복지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도 장애인 복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 복지법 15조 개정안은 정신장애인들을 단지 환자로서 치료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동등한 인권의 주체이자 복지의 수급권을 바라보는 출발점이 된다는 데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이번 장애인 복지법 15조 폐지안은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여정의 시작은 걸음마에 불과합니다. 끝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들은 회복기에는 치료보다 치유라는 개념을 도입해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 토론회의 작은 목소리를 통해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목전에 와 있고, 이러한 제도를 하루속히 도입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가족협회를 비롯 전국 장애인 가족협회 지부들이 화합과 단결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저 30초만 시간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전국을 돌면서 열린 토론을 중개안이라고 해준 PD님과 기술진들한테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열린 토론회가 조금 오래도록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15조 지금 9분 응선을 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는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 통과됐고 법사위 통과됐습니다.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번 달 안에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폐지가 되면 우리 모두 새우깡 하나라도 사고 음료수 하나라도 사서 각자 자축 파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슬슬 맞춰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요. 오늘 지금 화면에는 잘 안 잡혔겠지만은 제 오른쪽에는 이제 당사자분 회원분들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나와주셨고요. 2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